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출문제 보시기 전에 공부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추천 방법입니다. 앞에서 우리 절대족보 기본 강의가 있습니다. 강의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 녀석을 적어도 한 1.5배속 정도 되는 속도로 빠르게 보실 것을 추천드려요. 강의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절대족보에 나오는 내용을 모두 다 학습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요. 그냥 강의에서 나오는 내용들 또는 문제풀이에서 이제 개념만 어느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쉽게 우리가 이렇게 나무를 그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1과목이고 1과목에는 이런 저런 내용이 나오더라. 하드웨어에 대한 내용에는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이렇게 기본적인 틀만 이렇게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좀 급해가지고 기출문제만 보겠다.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제 맨땅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살짝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암기력이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 그냥 문제답만 외우셔도 사실은 이 사무자동화 필기는 합격하시기 때문에 그게 어려움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대부분이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좀 기본 강의에서 체계를 잡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로 오셔라. 자, 기출문제 풀이 또 와서 어떻게 하느냐. 우선 한 3회에서 5회 정도는요. 과목별로 강의와 함께 학습을 합니다. 되셨죠?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1과목부터 80번까지 쭉 한 번에 보시면 할 내용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유관된 아이들끼리 묶어서 보기 위해서 과목별로 3회에서 5회 정도예요. 이거는 이제 수험생마다 차이가 나니까 난 3회 정도만 보고 나머지는 그냥 내가 문제를 풀어볼게.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자기의 어떤 능력을 파악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과목별로 강의를 수강을 하시는데 문제은행 CBT죠. 두목내세. 요걸 이용을 해가지고 틀린 문제 다시 풀기가 있어요. 우선 채점을 하시면 틀린 문제만 다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틀린 문제 없을 때까지 100점 맞을 때까지 다시 푸셔야 됩니다. 즉 오늘 내가 강의로 풀어본 문제는 다음번에 봤을 때 다시 틀리지 않게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문제답을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자동화는 문제가 똑같이 출제가 되거든요. 새로운 문제가 나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간혹가다 이제 회당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추가되는데 우리의 목표 점수는 60점이니까 그런 아이들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되셨죠? 자, 요만큼 하신 다음에 이제 다음 과목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2과목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3과목, 4과목 이렇게 진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부터는 과목이 하나 빠져서 총 3과목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이제 고려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3회분이나 5회분을 보신 다음에는요, 여러분들이 굳이 강의를 보실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왜?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 사실 3회분 또는 5회분 정도 기출문제를 과목별로 보셨다면 다시 문제 풀었을 때 적어도 70%, 80% 이상의 똑같은 문제를 만나시게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다시 강의를 보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나머지 회차는요, 문제은행 CBT를 이용을 해서 이번에는 회차별로 하세요. 1번부터 80번까지 모두 다 풀어보시는 방식으로 해서 100점 맞을 때까지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 문제를 다시 풀었을 때 똑같이 100점을 맞을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총 한 12회 정도를 정리하시면 여러분들 쉽게 합격하실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한 10회 정도만 보셔도 돼요. 운 좋으신 분들은 5회만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12회차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의는 총 9회차 정도를 풀어드릴 예정이에요.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2022년 1회 기출문제가 됩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요.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보화 사회라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특징에 대한 걸 너무 잘 알고 있죠. 어떤가요? 협동화, 분산화, 시스템화, 규격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보화 사회를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협동화가 가능할 것 같고요. 분산화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대량의 데이터를 분산 처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나눠서 처리하는 거야. 너무 큰 데이터를 혼자서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분산이 가능하고요. 시스템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직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각각 부서별로 나눠진다든지 이러한 내용들. 이게 규격화라고 했는데 정보화 사회는 규격화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규격화가 답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사회에서의 특징은 우선은 다품종이면서 소량 생산을 하고 있고요. 지식과 창의의 중점성이 대두됐고 협동화, 분선화, 시스템화 그랬는데 규격화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품종 소량 생산이니까. 예전에 저 어릴 때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공책을 가져오잖아요. 그럼 공책이 다 똑같은 회사 거야. 모나미, 뭐 연필도 다 똑같은 회사 거였어. 근데 요즘에는 너무 다양한 회사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가보면 교실에 똑같은 노트를 쓰는 애들이 거의 없는 거지.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번이요. 뉴 미디어의 분류 체계 중에서 정보 전달 매체를 기준으로 한대요. 스마트폰 무슨 방식일까요? 예, 무선계가 되겠죠. 여러분들 댁내에 공유기 설치하려면 인터넷 설치해야 되잖아요. 맞죠? 걔는 유선이에요. 유선으로 들어옵니다. 영상계? 영상계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에는 유선, 무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영상이라고 하는 건 내가 보내야 될 대상체, 오브젝트가 되는 거잖아요. 얘가 답이 되겠네요. 패키지계는 여러 가지를 묶어서 같이 보내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뉴미디어 분류 체계에는 유선계, 무선계, 패키지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유선계는 위성 개송 그러는데 위성 개송 위성 무선 아닌가요 하시는데 위성으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위성 전송 시설까지 가야 되죠. 그게 이제 개송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 TV, CCTV, 비디오 텍스트, 텔레텍스트, 랜, 밴 이런 것들 모두 다 유선이 되겠고요. 무선계 같은 경우는 공중전화망, 위성통신, 데이터 통신, HDTV, 텔레텍스트 이런 것들이 있다. 패키지계는 CD롬이나 또는 뭐 요즘에는 블루레이 또는 VRS, VTR, 비디오 디스크 이러한 형태로 묶어서 같이 보내는 그러한 형태가 있다. 사실 이 문제는 뭐 내용을 몰라도 맞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된 정보의 일부분을 사용한다. 이거 너무 자주 출제되는 아이예요. 기억장치 종류 중에 뭐가 있을까요? 네, 연관 메모리예요. 연관 메모리. 기본적으로 주격장치나 아니면 하드디스크는요, 모두 다 주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몇 번째 트랙이 몇 번째 섹터, 뭐 이런 식으로 주소 몇 번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소가 아니라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내용의 일부를 이용을 해서 우리 주소화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얘가 연관 메모리가 되고요. 이 방식을 이용을 해서 빠르게 메모리 처리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바로 캐시 메모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접근하는 기억 장치는 그랬으니까 얘는 그냥 연관 메모리가 됩니다. 아주 자주 출제되는 아이예요. 자, 전자우편 메일 송신하는데 프로토콜이래요. 전자우편 시스템에서 요 이메일 프로토콜 너무 자주 출제됩니다. 요것도. 그래서 총 여기에 나오는 게 이제 팝3나 SMTP가 있고 무선 HTTP나 텔넷은 아니고요. 여기에 또 IMAP이라고 하는 애도 있어요. IMAP이라고 하는 애도 있고 또 마임이라고 하는 아이도 있고 얘네가 모두 다 자주 출제되는 아이들이라서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우선은 여기에서는 이제 송신하는 거잖아요. 요것만 우선 기억하세요. 송신하는 거는 SMTP입니다. 요것이 원래 원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Simple Mail Transfer Protocol이에요. 간단한 메일을 전송할 때 쓰는 프로토콜이에요. 되셨죠? 자, 팝3 요거랑 대응되는 것이 이제 IMAP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팝3는요. 우체국에서 우체부 아저씨가 우리 집에 우편물을 보내주는 걸 의미해요. 또는 택배물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배송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택배 배송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그 내용은 택배 회사에 있나요? 아니면 우체국에 있나요? 아니죠. 우리 집에 있죠. 이렇게 한번 배송이 되고 나면 서버에 남지 않는 방식이 팝3 방식이에요. IMAP은요. 서버에 있는 내용을 제목만 보여줘요. 그래서 걔네를 클릭해서 우리가 열람하는 거지. 일종의 게시판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 대부분의 모든 이메일은 IMAP 방식입니다. 이 IMAP 방식 쓰기 전에, 즉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는 많이들 팝3를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서버에 이메일이 남아있는 상태로 우리가 열람하는 방식의 IMAP 방식을 쓰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 SMTP, 요거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인데 요거 심플로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 뭘로 기억한다 그랬어요? 샌드로 기억하세요. 그냥 S자를. 됐죠? HTTP나 텔넷 요것도 자주 출제되는데 요건 나중에 출제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고 요 마임이라고 하는 거는 멀티퍼포스 인터넷 메일 익스텐션이에요. 얘는 마임이라고 하는 거는 멀티미디어 파일을 메일에 첨부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앞에 S가 붙었으니까 Secure, 보안 메일 프로토콜이 되는 겁니다. 됐죠? 중앙처리 장치 구성 요소 중에서 제어 장치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우리 중앙처리 장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던가요?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가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여기가 제어 장치,
여기가 연산장치, 그 다음에 여기가 기록장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어장치가 사용하는 기억장치와 연산장치가 사용하는 기억장치가 달라요. 그래서 제어 레지스터, 이 기억장치를 또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랬냐면 레지스터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제어 레지스터 또는 연산 레지스터를 구분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는데, 제어라고 하는 거는 너 해? 이런 거죠. 연산은요, 구구단을 외우자, 구구단. 됐죠? 실제로 계산하는 아이를 의미해요. 그럼 실제로 여기에서 계산하는 아이는 누가 있을까? 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데이터 레지스터, 프로그램 카운터, 명령 레지스터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우선은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하는 아이는 제어 장치에 해당해요. 왜냐?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어요. 제어 순서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거 아주 자주 출제되는 아이예요. 뭐라고요? 다음에 실행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얘는 제어 레지스터예요. 자, 다음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MBR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내가 다음에 실행할 메모리에 실제 처리할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됐죠? 얘도 마찬가지로 제어 장치에 해당해요. 자, 명령 레지스터는요, 이걸 IR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는 실제로 명령어를 기억하고 있어요. 즉,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실제 연산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 레지스터는요, 실제 연산된 결과를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레지스터가 바로 연산 레지스터에 해당합니다. 요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지는 않는데 좀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제어 레지스터에 해당하는 것은 프로그램 카운터, 명령 레지스터, 해독기, 부호기, 메모리 번지 레지스터라고 해서 얘는 MAR이에요. 이 MAR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 넣기 위한 메모리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전달을 해서 실제 버퍼에 가져오게 되는, 준비하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요. 연산장치에는 우리가 누산기, 가산기, 보수기, 데이터 레지스터, 프로그램 상태 레지스터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데이터 레지스터는 연산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연산 레지스터다. 자, 6번이요. 스마트워크라고 했는데, 스마트워크는 뭘까요? 스마트워크, 똑똑한 일 이런 거죠.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겠죠. 원격 근무, 재택 근무 등이 포함된다. 업무 생산성 향상과 강력한 보안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빠른 결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그죠? 우리 재택근무할 때 보통 컴퓨터나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가지고 결제나 또는 업무 지시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 스마트 워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보안적으로 문제가 없었어요. 대신에 현재는 뭐 직원이 10,000명이면 10,000명의 스마트폰이 모두 다 보안 설정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죠. 왜? 내가 관리해야 될 장치 수가 늘어나는 순간 뭐예요? 보안 성능은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겨? 네, 3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중 전자상거래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전자상거래에 대한 문제 아주 종종 출제되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그냥 요즘에 그냥 쿠팡 하시잖아요. 옥션 하시잖아요. 알리익스프레스 하시잖아요. 이게 전자상거래예요. 상품 구매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효율적인 구매가 가능해요. 왜? 가격 비교, 리뷰 이런 거 막 보면서 할 수 있잖아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어요. 좋아요. 아마존 이용해서 또는 알리 이용해서 전 세계로 우리가 배송을 할 수 있죠. 판매자 입장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광고가 가능하죠. 전자거래 이후 거래 자체를 부인 가능하다? 내가 안 팔았어. 이게 가능한가요? 저는 네이버 페이 많이 이용하는데 네이버 샵이죠. 쿠팡 멤버십이어서 쿠팡도 많이 쓰는데 몇 년 전에 내가 구매한 것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물어볼 게 있으면, 판매자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그 목록에서 우리 1대1 문의해가지고 이 상품 사용 방법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부인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안 팔았어.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부인하지 못하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부인 방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분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분산 처리는 나눠서 처리하는 거죠. 저는 이제 두목넷에서 교재를 발송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택배 조회 같은 거 해보면 약 한 7년 정도, 8년 전에는요, 택배 배송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최근에는 거의 문제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옥산 터미널이라고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택배 안 올 때 배송 조회 보면 옥산 터미널에 모여 있어. 그지? 뭐야, 예전에는요, CJ 택배가 옥산 터미널을 모두 다 경기도 서울에 있는 게 모두 다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야.
물류센터가 여기 하나밖에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적체가 되면 이틀이고 3일이고 4일이고 택배가 안 와. 그죠? 그래서 CJ에서 물류센터를 몇 개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오는 물건, 경기도에서 오는 물건 이런 거 분류해가지고 나눠서 처리하는 거지. 이게 분산 처리예요.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우리 택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실제 데이터 처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량의 데이터가 한 번에 몰려오게 되면 집중 처리를 하다 보면 정체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를 나눠서 분리해서 분산해서 처리하는 것을 분산 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산 처리 시스템은 응답성과 신뢰성이 높아졌죠. 좋아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의 서로 호환성이 없을 경우에도 시스템 구축이 용이하다 그랬는데 안 되죠. 왜? 똑같은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서로 호환이 안 되는 시스템을 쓰면 당연히 그 피드백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겠죠. 얘가 잘못됐네요. 대규모 처리에 대한 적응력이 높으면 확장성이 좋다. 좋아요. 수평계층, 혼합형 분산 처리 시스템이 발전된 형태로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 등이 있다 그랬어요.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 방식도 일종의 뭐가 되는 거야? 분산 처리 방식이 된다. 자, 9번이요. 인터넷상에서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를 나열해주는 프로그램은 우리 웹브라우저잖아요. 뭐 볼 것도 없죠. 나머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본키가 가져야 할 성질은 그랬어요. 우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뭘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표로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서 기본키는 여기에 있는 각각의 값들, 레코드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이 레코드들을 식별할 수 있는 아이를 우리가 기본키로 설정을 해요. 자, 보자. 여기에 이름에 보니까 김학생, 이학생, 박학생이 있는데 이름으로 기본키를 설정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표에선 가능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보면 우리 반에 이름이 똑같은 아이들이 몇 명 있죠. 김희경, 김애경. 이 흔한 이름들 가지신 분들은 그래서 A, B 이렇게 붙이기도 하잖아요. 이름으로는 우리가 얘네를 각각 구분해낼 수가 없어요. 전공도 마찬가지예요. 놀과가 50명, 춤과가 20명, 술과가 50명 막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가지고 구분할 수는 없잖아요. 각각 하나하나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럼 뭘 가지고 쓰나요? 일반적으로. 학번을 가지고 쓰거나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쓰거나 이렇게 그 해당하는 사람을 하나씩 구분해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기본키라고 해요. 이 기본키는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구분해낼 수 있는,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식별할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기본키에 대한 거. 자, 기억을 위한 핵심 소자가 반도체 기반으로 설계된 보조기억 장치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Secure 디지털 카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얘는 반도체가 아니라 자기 디스크로 구성이 되어 있죠. 얘가 답이 되겠네요. 컴팩트 플래시 드라이브, 이거 여러분들 USB 메모리 있잖아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이거 SSD 많이 보셨죠. 하드 디스크를 현재 대체하고 있죠. 그래 보시면 이것이 바로 하드 디스크고요. 이렇게 디스크, 자기 형태의 디스크에다가 이 헤드가 움직이면서 데이터를 읽고 쓰기 해요. 이게 SSD입니다. SSD는 반도체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낸드 플래시로 우리가 기록이 되죠. 사무자동화를 통해서 기대되는 정성적이에요. 정성적과 정양적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정성적이라고 하는 건 양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것들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닌 것은 그랬어요. 즉 양적으로 체크하기 어려운 것을 의미한다. 이걸 찾으면 돼요. 개인의 업무 처리 능력이 향상된다.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정보 획득 시간이 늘어난다. 업무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거는 사실 정량 정석 따지지 않고 그냥 사무자동화로 기대되는 효과를 찾으면 되겠네. 의사결정 신속하게 할 수 있고 개인 업무 처리 향상되죠. 정보 획득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겠죠. 그래서 얘가 잘못됐네요. 그래서 사무자동화 효과 평가 방법에 또 이것도 몇 가지 출제가 되는데 여기에는 요 내용은 아니라서 나중에 또 문제 출제되면 그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멀리 떨어져 있는 회의실을 통신회선을 이용해서 상호 연결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격 회의 시스템이라고 하죠. 다른 거 모르셔도 돼요. 사무자동화의 특징이 아닌 것은 생산성이 올라가고요. 인간과 기계 간의 인터페이스. 본 것 같아. 기본 강의에서. 인건비와 관리비가 증가하나요? 자, 우리 사무자동화의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15번이요. 사무자동화의 생산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생산성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만들어내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이건데, 우리 오피스의 생산성은요, 유형적, 무형적 효과를 여러 측정 방법으로 완벽하게 계량할 수 있다 했는데, 얘가 답이네요. 완벽하게 계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량적 또는 정성적 평가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근사하게 맞춰가는 것뿐이죠. 완벽하게 1 곱하기 1은 1, 뭐 9 곱하기 9는 81 이렇게 할 수 없다고요. 오피스의 생산성은 간접적으로는 구할 수 있지만, 간접적으로 구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 오피스에서 생산성, 효율성과 유용성 양면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방법도 좀 어렵다. 오피스 근로자의 지적 능력 또는 경험에 의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산출 성과를 높은 수준으로 안정되게 유지하는 게 어렵다. 없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1번이네요. 자, DBMS는 뭔가요?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시스템이죠. 이거 기억나시나요? 정, 조, 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정, 조, 제니까. 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우선 제일 먼저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 뭘 먼저 하나요? 이렇게 표를 형태를 만들죠. 맞아요? 이게 바로 정의 기능이에요. 아, 내가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여기다 실제 데이터를 넣거나 뭐 연산을 하거나 검색하거나 뭐 이런 걸 하겠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하나요? 네, 여기에 있는 얘네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나 또는 트랜잭션 관리를 하는 제어 기능이 있겠죠. 데이터베이스 3단계 언어도 똑같이 정조제가 됩니다. 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표 형태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조작 같은 경우는 얘는 실제로 데이터를 넣거나 검색하거나 갱신하거나 이런 것들이고요. 제어 기능은 실제 얘네의 보안이나 또는 트랜잭션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음 중 DBMS 모델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우선 제일 먼저 나온 게 계층형 데이터베이스예요. 계층형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넣어놨나 모르겠네요. 아, 요게 계층형이에요. 자, 동물이 있는데 동물은 멍멍이가 있고요, 야옹이가 있고 으르렁이가 있어요. 멍멍이에는 시추가 있고 삽사리가 있고 진돗개가 있고 치와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층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단계가 높아지면 깊어질수록 서로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관계를 설정하기가 어려워져요. 각각의 개체와 연결성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망형이에요. 망형. 망형은 얘네를 모두 다 연결해. 그냥 다. 네트워크처럼. 그랬더니 너무 복잡해졌어.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렇게 우리 표 형태로 구성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나오게 된 거예요. 됐죠? 링크 데이터베이스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다 보니까 최근에는 어때요? 이 양 자체도 너무 많아진 거야. 그런데 요즘에는 그 자체도 또 미디어에 관련된 내용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또는 그 종류 자체가 너무 많아졌어. 그래서 하나하나 대상체를 객체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 이런 종류가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제일 먼저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나왔고요. 요게 너무 단조로웠어. 그래서 야, 다 연결해보자 해서 나온 게 망형이에요. 이게 망형인데 너무 복잡해졌어. 그래서 이 나온 게 뭐가 되냐면 관계형이 나온 거고요. 이 관계형 같은 경우는 이게 또 테이블이 많아지거나 또는 미디어, 사진 아니면 파일 이런 거 첨부하기 너무 어려워진 거야.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왔냐면 객체 지향형이 나온 거예요. 현재는 어떤 걸 쓰고 있느냐? 두 개를 연결한 객체 지향형 관계형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ORDB라고 이야기해요. 객체 지향형 릴레이션십이거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요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사무 자동화가 조직 구조를 종래의 피라미드형 구조에서, 피라미드는 이렇게 생겼네. 사장님 하나 있고 이게 계층적으로 있는 거네요. 맞지? 왕이 우리가 업무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네트워크 조직은 이거는 일종의 팀형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유관된 작업들을 분리해서 하는 거죠. 이걸로 이유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관리직의 관리 범위가 증대됐다. 관리자의 지휘 통솔에 대한 역할이 불필요해졌다? 지휘 통솔을 안 해요? 아니, 우리가 이 팀형으로 바꿔지게 된 계기가 뭐예요? 각각의 팀장이 모든 걸 책임지는 거죠. 맞죠? 관리자의 지휘 통솔에 대한 역할이 불필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지휘 통솔에 대한 역할이 주어지다 보니까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 예전 얘기 들어보니까 왕이 완전 3대 업종이었더만요.
뭐 새벽 4시인가 일어나가지고 5시부터 조회하고 뭐 점심 잠깐 먹고 계속 회의하고 저녁 먹고 밤 늦게까지 회의하고 뭐 그랬다더구만요. 얼마나 일이 많으면 그렇겠어. 그 요즘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대통령제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모든 걸 하지 않고 각부 장관들이 하죠. 이게 일종의 네트워크형이야. 그죠? 각부 장관들끼리 또 한 번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시장 변화에 대한 신속하고도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죠. 의사소통이 신속화돼요. 그치? 팀으로 구분하다 보면 여기에 5천 명이 모두 다 한 사람한테 결제를 받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네트워크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각각의 팀장들이 연결이 되고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팀장이 모두 책임지는 결제하고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러한 형태였다면 요거 네트워크형 구조는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된다. 그림을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사무자동화 추진에서 최적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추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랬어요. 최적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추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어요? 전사적 방법이죠. 한 번에 처리해버리는 거야. 그거만큼 좋은 게 어딨어, 그지? 대신에 얘네는 어떤 장단점이 있었던가요? 전사적 접근 방법에는. 큰 규모에선 쓸 수가 없어요. 왜? 규모가 너무 커지면 조직 자체가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작은 어떤 단위의 사무 조직에서 우리가 한 번에 팍 처리할 때 쓰는 게 바로 전사적 접근 방식이다. 자, 상향식은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위의 직원들부터 사무 자동화를 해나가는 거고요. 하향식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즉 대표서부터 이렇게 관리직부터 내려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거 가끔 출제가 되니까 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전사적 접근 방법은 사업 전반에 걸쳐서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분석 정리해서 추진하는 방식이에요. 얘는 최적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추진 효과를 아주 극대화할 수 있어요. 왜? 계획 딱 세워놓고 요이 땅 하는 거니까요. 부분 전개는 특정한 부분, 과별로 또는 팀별로 진행해 나가는 거고, 공통과제형은 우리 회사에 다양한 업무가 있는데 그중에 각 과에서 일어나는, 각 팀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부터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기기 도입, 기계 먼저 도입해보는 거고요. 자, 계층별 접근 방법에는 어때요? 일반 사무직에서 최고 경영자, 주기에 따라 사무 자동화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상향식이거나 또는 하향식 같은 거. 업무별은 업무 개선이 우선돼야 될 부분부터 하는 것. 이런 방식이 있겠다. 마지막 문제요. 다음 중 캐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캐시 메모리 앞에서 우리가 뭐가 있었나요? 연관 메모리 보면서 잠깐 봤었죠. 자, 이 캐시 메모리 잠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게 우리 폰 노이만형 컴퓨터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본 강의에서. 그래서 이게 CPU야, 얘가. CPU가 있고 CPU에는요 이게 CU가 제어 장치고요, 얘가 연산 장치예요. 그리고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레지스터가 있는데 얘는 큰 메모리 안에 레지스터 부분과 캐시 메모리 부분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얘네가 CPU가 분리가 돼가지고 별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CPU 안에 같이 박혀 있게 됩니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일반적으로 우리 SSD의 속도가요 1kbp/s라고 이야기한다면 주격 장치는 10kbp/s예요. 그리고요 CPU는 여기에서 100km/s예요. 자, 얘네 세 개가 동시에 달리기를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훅 가겠죠? 그럼 CPU만 열심히 일해봐야 이 뒤에서 데이터를 제공해줘야 되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SSD에 저장이 되고요, 얘를 실행을 하려면 실제 주격장치에 모두 다 적재를 해야 돼요. 맞습니까? 주격장치에 적재를 하고 실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얘는 10km야. 얘가 10배 빨라. 그러면 자료를 주지 못해. 결국은 어때? CPU도 10km/s로 달릴 수밖에 없죠. 속도가 느려지잖아.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바로 캐시 메모리입니다. 캐시 메모리는 90km/s로 달려요. 그래서 CPU에서 자주 사용하는 요청되는 자료를 캐시 메모리에 올려놓고요, CPU에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 컴퓨터는 적어도 90km/s로 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캐시 메모리는 용량이 적고 속도가 빠른데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게 특징입니다. 되셨죠? 자, 폰 노이만형 구조 기억나시죠? 우리가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면 SSD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이 돼요. 그리고 그 앱을 실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주격 장치에 적재가 돼요. 이게 적재가 안 되면 실행이 안 돼요.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는 게 주격 장치에 모든 프로그램이 올라가 있을 때 실행이 된다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적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CPU로 전달을 해주게 돼요.
요 구조 기억하셔야 되겠죠. 요 과정 중에 뭐다? 이 주격 장치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아주 빠른 캐시 메모리를 이용해서 컴퓨터의 CPU의 처리 속도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캐시 메모리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1과목을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강의 끝나자마자 두목내 CBT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들어가냐고, 스마트폰도 되고 컴퓨터도 돼요. 한번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두목내 오셔서 문제은행 가시고 기출 CBT 가보셔요. 사무자동화 이렇게 있네요. 우리가 지금 22년 지금 기출문제 등록이 안 돼 있는데 이건 등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딱 실행을 해가지고 문제를 쫙 풀어요. 됐죠? 그 다음에 채점까지 해요. 그럼 오답 풀기가 나와요. 그러면 오답만 이렇게 문제를 쭉 볼 수가 있어요. 됐죠? 해설 보면서 보시고 또 체크해가지고 또 채점해요. 또 틀렸어? 그럼 오답 풀기 다시 해. 틀린 거 있는데 틀린 걸 줄일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공부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방법은 다 알려줬어. 실행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딸한테 100일에 옮았어. 그래서 기침이 되게 심해서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지만 지금 거의 뭐 피를 토해 가면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사정을 기억하시고 목소리가 좋지 않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야,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좀 해보자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